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박옥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대에 한 20년 있으면서 이 강당에 처음 서보는 그런 강당이고, 또 대부분 아마 저하고 처음 만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마 제가 작년 2010년 1학기까지 하고 정년을 했기 때문에 혹시 뭐 군대에 갔다 왔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복학해가지고 지금 여기 계실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교수님들도 이렇게 오셔주시고 청중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보길도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얘기할 차례는 보길도 소개. 보길도가 고산 윤선도하고 관련이 많아서, 그래서 고산 윤선도와 보길도 관계, 그리고 보길도하고 또 저의 관계, 그리고 보길도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혹시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보길도 소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길도를 저는 윤선도가 그 당시에 고산이 문학가였습니다. 정치인이고 관료이자, 그래서 많은 좋은 시를 많이 썼죠. 그래서 문학과 역사의 섬, 혹은 시와 낭만의 섬, 이렇게 저는 소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보길도의 위치, 내력, 그다음에 현황 이런 것들을 제일 첫 번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보길도는 산이 높습니다. 섬 쳐놓고는 산이 해발에서 400m 되는 산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가 700, 800 해발 그렇게 되는 산들도 중간에 한 300m부터 올라가니까 300m만 올라가면 정상에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바다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상당히 400m가 아주 높은 섬입니다. 제가 사실상 이따가 이제 저 소개할 때 제가 또 보길도와 나라는 주제에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년을 하고 그동안 여기저기 정리할 거 하고 작년에 내려가서 한 반년 지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추워질 때 내려가서, 지금 약간 이제 봄이 오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만은, 한 6개월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보길도에 제가 인연을 맺고 간 것은 40년이 되지만, 가서 이제 완전히 살겠다 해서 이제 산 거는 한 6개월 반년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길도 위치는 이제 우선 전남 완도군 보길면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완도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도군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길도가 어떤 그런 환경에 있는가, 그래서 자연, 역사 이런 것들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완도군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게 잘 예. 여기가 이 완도가 저기 이렇게 완도읍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노화도, 보길도, 청산도 이렇게 세 개의 큰 섬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청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청산도고 이게 완도에 속합니다. 여기 세 개가 여기 소안도, 보길도, 노화도 이렇게 세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보길도, 소안도, 청산도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노화도는 거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 가지 규제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를테면 거기서 뭐 목축업을 할 수가 없다든가 또 뭐 함부로 집을 질 수 없다든가 뭐 자연 훼손을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해상국립공원으로서 규제를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청산도 그다음에 이 소안도, 보길도 이런 섬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거고 육지로 본다고 그런다면 여기 해남이고 여기가 강진이고 장흥이고 이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목포 이런 쪽이 되겠고 오른쪽으로 하면 고흥군 그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순이 순천이니 뭐 이런 그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그래도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그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길도 이 노화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노화가 항상 그 중심 그 소안, 노화, 보길 이렇게 세 개의 섬 중에서 노화가 가장 인구도 많고 제일 첫 번에 읍이 돼 있고 지금도 읍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소안이나 보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보길도 인구가 이번에 이제 저도 면회 현황을 실태를 자료를 좀 요구를 해가지고서 보다 보니까 보길도 인구가 2,922명인가 그래가지고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노화는 뭐 직접 제가 숫자를 알아보지 않았지만 한 4,000에서 4,000명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렇고 소안도도 역시 뭐 얼마 안 됩니다. 2,000명이 될까 말까. 소안도는 또 보길보다도 인구가 또 적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섬, 청산도까지도 다 해도 청산도도 이제 섬이 조금 높은 산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길도가 제일 산이 많습니다. 산지가. 그래서 농경지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논밭이 거의 없죠. 그 대신에 산이 많다는 얘기는 산에 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으니까 물이 많고, 그래서 물 좋고 또 경치 좋고 이제 이런 데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이따가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윤선도가 한 4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섬에 반해서 여기서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지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요거는 완도의 보길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문화 유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뭐 다른 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보길도 보면은 여기 광대봉 무슨 뭐 망월봉 그리고 적자봉 뭐 이런 제가 아까 얘기한 300에서 400m 해발 그렇게 되는
섬들인데 요거 지금 336이라고 그러는 게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4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윤선도 유적지가 있고 여기 중리 해수욕장, 그다음에 예송리 이쪽에 해수욕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은 제주 쪽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추자도가 보통 배를 타고 가도 뭐 한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조금 큰 어선으로 제주까지 가는 것도 뭐 2시간이나 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 중에서도 제주도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아마 이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길도에 이제 이런 보길도에 지금 동네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정 리로는 4개의 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행정 리, 그리고 지금 실제적인 그런 이장이 있는 리로는 14개의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행정 뭐 이런 게 돼 있고, 주요 그 기관 시설 이런 걸로 보면은 뭐 다른 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그 면사무소, 무슨 뭐 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파출소, 농협, 수협, 우체국, 보건소, 병원, 약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최근에 병원, 약국 같은 것들은 지금 처음 들어섰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번에 가서 제가 본 건데 뭐 여성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체국장도 여성이고 또 뭐 병원 원장도 여성이고 이 약국도 약국은 뭐 여성이 많지만 아주 여성들이 물론 그 동네 분들이 아니고 이제 이 들어온 분 외지에서 혹은 자기가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성이 상당히 활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대개 보길도 사람들 그 생업은 연안업, 양식업 이런 건데 지금 대개 그 전복 양식이 가장 많습니다. 이 전복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가고 그래가지고 이 전복이 한 4, 5년 전부터 지금 전복 양식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태풍이 2번 지나가는 바람에 작년 여름에 그 보길도에서 동북쪽 그쪽이 특히 태풍의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집이 뭐 매덕 뭐 이렇게 그 수확을 하는데 뭐 진짜 얘기인지 어쩐지 몰라도 뭐 10억 가까이 이번에 이제 이번 여름만 잘 넘기면 돼서 뭐 아들한테 뭐 사위한테 무슨 뭐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뭐 몇 억씩 이렇게 다 나눠주기로 해놨는데 태풍 지나가는 바람에 진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전복 양식하는 가두리 이게 전부 다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뭐 아주 피해가 굉장히 컸던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또 다시 일어서서 지금들 다시 또 시설을 해놓고 또 이제 전복을 키우더라고요. 연안 양식업 가운데 그 전에는 김을 많이 했었는데 김은 요새 뭐 거의 없습니다. 김은 안 하고 아주 드물게 이 농업을 하는 밭농사 같은 걸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밭농사는 거기 이 섬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겨울철에 먹는 뭐라고 그러더라 배추 봄배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노는 밭에다가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서 사용료를 조금 주고 그걸 갖다 서울로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서 이제 해서
박스에다 싸가지고서 서울로 올려보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다 그거 먹고 있는 게 이쪽에서 먹고 있는 게 그런 섬에서 나오는데 복일도에서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한 반년쯤 내려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이런 상추 이런 무슨 봄배추인지 뭐 하여튼 그런 배추 뭐 이런 푸성기가 늘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막 이렇게 커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뽑아다가 혹은 잘라다가 이렇게 겨우내 먹어도 되는 그런 기후이더라고요. 보니까 복일도의 초등학교, 분교, 중학교, 교회, 사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초등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래 초등학교가 3개 있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분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그 전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80년대 초, 80년대 중순까지가 가장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2,900명, 3,000명 지금 현재 인구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2,500명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 때가 5,000명 가까이까지 인구가 있었습니다. 4,000 몇백 명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학교가 뭐 다른 농어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한 학년이 요즘번에 졸업생 이렇게 하는데 뭐 10 몇 명 이렇게 됩니다. 요새 이제 그래도 학년이 20명 이상이 돼 가지고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만 2개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도 뭐 학생이 그렇게 아주 적습니다만은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한 8개 뭐 이렇게 9개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8개 9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데는 신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뭐 대부분 보면 뭐 10명 이내, 5명, 4명 뭐 이렇게 되는 교회들. 그래서 사실상 그게 교회 숫자에 포함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8개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이 남은사라는 그 절이 아까 적자봉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아주 오래된 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년 이상 이렇게 된 절인데 그런 적자봉에 있는 남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님이 한 분 살고 계시는데 이 스님은 제가 보기에는 정식 스님이 아닌 것 같고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계시는데 뭐 목탁 두드리거나 뭐 불경외는 소리는 잘 못 듣겠고 내가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계신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는 올라가서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전번에 뭐 장에 갔더니 스님이 나와가지고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럼 뭐 구경도 하고 뭘 사가지고 안으려고 그러는지. 근데 이제 뭐 그 전에도 다른 스님이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스님이 또 그 스님이 나가니까 이 스님이 들어와서 지금 건물은 그냥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있고 여기에 백년사지라고 해가지고 복일도의 제일 남쪽 끝에 봉이라고 있는데 거기 위에 백년사 터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한번 돌아가기 전에 복일도를 한번 와서 다니다가 한번 와서 하시는 말씀에 여기에 백년사지 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러 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집에를 들려가지고 저는 법정 스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집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제가 법정 스님이 와가지고 백년사지 얘기를 하더라 그랬는데 절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불이 잘 나는 데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가 절터다 그렇게 조그만 터가 하나 있습니다. 백년사지가 그게 있고 요게 이제 복일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그게 전부 다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백년사지 같은 게 여기가 이 봉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뾰족산이 있고 여기에 백년사지 그 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절 남은사라고 하는 절은 바로 여기 위에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정자리라는 정자리라는 곳입니다. 여기쯤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노화도하고 다리가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다리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다리로 사실은 그 전에는 배가 여기에 배가 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착장이 있는데 이게 노화도의 선착장인데 여기는 비좁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크게 선착장을 했었는데 다리가 놓여지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이제 저 뒤 노화도 저 뒤에 산양진이라는 데로 배가 들어오거나 두 군데로 지금 배가 접근을 하는데, 완도읍에서 오는 것은 이 동쪽에 있는 항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로 이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위에 그 산양진이라는 데로 해서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도를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이게 이제 그 땅끝 마을에 지금 배가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양이고, 여기 그 땅끝 마을에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경치가 절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완도읍으로 바로 통한다는 이게 이제 나중에 만든 항구인데 이런 항구가 있고, 이거는 아마 이거 땅끝 마을입니다. 이게 해남의 땅끝 마을이고, 이런 이게 지금 예송리 해수욕장인데 작년에 여기 경영대 대학원 졸업생들하고 황일옥 교수님이 인솔해서 지금 사회인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같이 버스 한 대로 같이 저하고 다니면서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예송리의 모습이고 예송리 앞바다에 있는 그 섬들이고, 이게 예송리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홍리라고 제가 제일 남쪽에 있는 그 마을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북쪽으로 약간 올라와서 있는 선창리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막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멸치를 잡아서 말리는 그런 멸치 잡는 그런 막입니다. 요새는 이 사람들이 멸치 잡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합니다. 대개 안 하고, 멸치는 아까 얘기한 제일 끝에 있는 보홍리라 그런 데서 이제 멸치를 좀 하고, 여기도 지금 거의 전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멸치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멸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길도와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이 글쓴바위라는 이것이 있는데, 보길도의 동북쪽에 있는 백돌이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이 백돌이에 글쓴바위, 글을 갖다가 새겨놓은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있는 데에 왼쪽에 요 왼쪽 벽 요쯤에다가 지금 글을 새겨놨는데, 제가 이제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암 송시열 선생이 송시열이 여기를 제주도 귀향을 가던 중에 여기 왔다가 이제 지어놓고 간 것을 암벽에다가 새겨놓고 그거를 지금 여기 해놓은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보여준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글씨를 새겨놓은 것인데, 이게 사실상 여기 이제 글이 여러 줄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83살 때 귀향을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1600년대 말입니다. 17세기죠. 그때 거의 어떤 우리나라 조선 중기 시대인데 그때 굉장한 이 파벌 싸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암송시열은 서인 쪽이었는데 남인들과의 싸움, 그다음에 왕위 계승에 관한 이런 싸움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 밀려날 경우에 귀양 가고 그 윤선도 이따 그 고산 윤선도가 조금 위입니다만은 나이가 이 우암송시열이 한 30년 40년 아래 사람입니다만은 송시열이 이때 귀향을 가면서 83살 나이로 여기에 귀향을 가게 됐다. 그런데 참 너무 감회가 깊다. 그래도 임금이 내려주신 왕이 내려주신 그런 은총, 그리고 그때 아마 담비 갓옷을 아마 하사받은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런 거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무슨 이런 시를 여기다가 이제 써서 줬겠죠. 그걸 갖다 새겨놨는데 여기 지금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된 거는 세월이 오래돼서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사람도 안 가는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여기다가 먹물을 칠해놓고 먹을 갖다 잔뜩 칠해놓고 탁본을 든다는 걸 탁본을 어떻게 뜰 줄을 모르니까 여기다가 먹을 칠해가지고 종이를 갖다 딱 붙이면은 파진 데는 하얗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파진 데는 까말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되겠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먹물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먹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망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탁본이라는 거 이런 건 이제 요즘은 가면 함부로 이해 못하지만 탁본은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로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종이를 갖다 저기다 밀착을 해서 이렇게 솔로 두드려 가지고서 나온 데는 나오고 들어간 데는 들어가게 하고 그 한지가 아주 완전 밀착되게 하고 그다음에 솜방망이를 잘 이렇게 먹을 잘 해가지고 탁탁탁탁 치면서 해놓고 나중에 말린 다음에 이걸 뜯어내면은 그때의 종이에 까만 거와 하얀 거가 되는데 이 자들은 아주 무식하고 이 나쁜 놈들이 이 탁본이라는 건 있다더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거를 해서 저게 돈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러고서 저거 찍어놓은 것이 저런 두고두고 후세에 욕을 먹는 누군지 아마 편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 욕을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 글쓴 바위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83 늙은이가 만리 장파 속에 있구나 이렇게 가지고 외로운 마음 느껴오너라 이래 가지고 이제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인 임관주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중에 벼슬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제주에 귀향을 가다가 우암송시열이 여기다가 써놓은 자기 이 양반은 그러니까 한 송시열보다는 한 100년 한 5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송시열은 1689년에 여기 왔다가 제주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소환이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정읍에서 사약이 도착해가지고 정읍에서 사약을 먹고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송시열의 마지막이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어떤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복일도의 동북쪽에 있는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제가 지금 여태까지 우암송시열 설명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송시열과 당파 파벌로 보면은 반대편에 서 있던 이 고산 윤선도 그리고 송시열보다는 나이가 좀 위인 윤선도인데 이 고산이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3, 40년 51세부터 죽기 전까지니까 85세까지 한 35년 뭐 이렇게 보길도에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년 이상 묵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길도를 오늘날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윤선도였습니다. 이 윤선도를 보면 이 보길도에 가면 그러니까 뭐 이 그 윤선도의 그 발자취가 사방에 다 있는데 이 윤선도는 그 사실은 자기 집이 고향이 거기 해남에 그 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해남읍하고 뭐 거리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해남 윤씨입니다. 해남 윤씨가 대대로 거기서 그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좀 잘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윤선도 아래로 내려와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화가가 있죠. 윤두서라고. 거기도 해남 윤씨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큰 벼슬을 하지는 못했지만 해남에 아주 그 경제적인 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연동의 그 뜰이 그 논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기서 나는 풍부한 그 경제 그때 그 쌀 이런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한 그 경제력을 자기가 그 보길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길도를 개발하는 뭐 그런 걸로 많이 쓰고 또 그런 데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윤선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산의 발자취가 곳곳에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구체적으로 이게 세연정이 그렇고 그 다음에 부용리라고 해서 세연정에서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 어떤 이따가 이제 사진으로도 잠깐 보일 수 있을 텐데 바다가 아니라 정말 여기는 들어오면은 그 육지지 바다가 사방을 다 둘러봐도 안 보이는 그런 그 섬 속의 육지인 그런 곳이 그 부용동이라고 그래서 부용동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 해남 연동의 노구당이라고 이게 해남 윤씨들의 그 세거지 대대로 거기 산 그 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의 가계도도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그 유물전시관이 그 연동에 있는 지금 그 전시관을 갖다가 새로 요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잠깐 사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그 윤선도 가계도 그 집안 내력을 한번 보면요, 이 고조부 그러니까 지금 그 고산 윤선도가 어디쯤 위치해 있냐면은 여기 여기에 윤선도라고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4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이렇게 쭉 윤인미, 윤희석, 그리고 이제 이 윤두서, 그다음에 윤덕희, 윤용, 윤지충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여기서 윤씨 역사에 그 관심이 뭐 특히 이런 해남 윤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혹시 아는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말이죠. 이 양자라고 윤선도 자체도 지금 양자로 갔습니다. 원래 윤유심 여기가 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윤선도가 윤선원의 그 다음 동생이죠. 여기에 양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윤선도가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 종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윤희석, 윤두서 이제 근데 이 윤두서 유명한 윤두서도 또 그 양자로 가서 한 거고, 뭐 이런 건 좀 특이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 종가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양자로 가서 그 대를 잇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거를 뭐 여러분이 이제 좀 골치 아프겠지만 이 가계도를 특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 해남 윤씨 가문하고
그 조선 후기에 천주교 집안하고 이게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남인 쪽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다산 정약용 이름이 나옵니다. 정약종, 정약천.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천주교 때문에 그 정조 때 이제 귀양 가서 이제 이 양반들은 죽었죠. 정약전, 정약종. 여기 정약종 이분이 흑산도로 귀향을 가가지고서 흑산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예? 어부들이 잡아오는 물고기 가지고서 물고기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자산어보라는 그 물고기에 관한 최초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것들이 안 잡힌다든가 이런 뭐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중요한 자료가 이 정약종 선생이 여기에서 됐는데 그다음에 정약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저술과 그다음에 정조 때 여기 우리 화성을 짓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다산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정씨 이렇게 된 게 이 집안의 딸인 윤소원이라는 이 딸내미가 윤용, 윤덕철, 윤소원인데 이 윤두서의 그 손자 손녀딸인데 거기가 정재원이라고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입니다. 다산은 여기 경기도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강 그 남한강 쪽에 이제 지금도 가면은 거기 이제 다산에 거처가 있고 해남으로 내려가면 다산 초당이 있는데 귀향을 이렇게 다녔지만 사실상 정약용 다산 선생이 그렇게 큰 저술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쪽에 이런 외가 어머니의 그러니까 외갓집이잖아요. 그 외가가 아주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윤지충 같은 사람도 1791년에 신위박해 때 이때 전주 남문 밖에 여기에서 순교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천주교사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남인 쪽이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세연정에 있는 유명한 세연정 건물입니다. 여기서 고산 윤선도가 시를 짓고 뭐 이렇게 산 곳입니다. 여기 연못도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세연정의 또 다른 방향에서 지금 보고 찍은 거고, 이거는 세연정에 있는 이렇게 이를테면 돌로 이거 판석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을 갖다가 이렇게 싸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뭐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 뒤에서 이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이렇게 해서 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이쪽을 이 물이 넘쳐 흐르기도 하지만 이 판석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위 조절에 용이한 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요 근래에 와서 작년 말에 이 고산 윤선도의 원림이라는 이런 뭐 정보, 요새는 뭐 이것도 정보센터 그러는데 조그마하게 그래도 부항리에다가 이걸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보길도로 오는 사람들은 고산 윤선도의 여러 가지를 상당히 재미있게 컴퓨터 이런 걸 갖다가 쓰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요새 새로 지어놓은 집 같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부용리라는 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져 있고 이 가운데에 이런 이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지형적으로도 풍수상
아주 그 명당 자리다 뭐 이런 그 얘기들 하는데 저는 저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부용리입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농토가 제법 있죠. 대개 밭농사입니다. 뭐 마늘을 재배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파, 마늘 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왜? 역시 그 부영동의 그 전경을 제가 좀 멀리 잡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여기 방향으로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약간 그 서쪽 그 산 그 중간에 바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는 또 물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뭐 샘도 좀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시를 짓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전각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그 경치가 너무 좋고 이렇습니다만은 이런 아름다운 지금으로 봐도 지금 사실 저게 다 없어졌던 걸 지금 복원한 겁니다. 근데 윤선도 고산이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전부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고산이 그때만 해도 너무 말하자면 백성들을 부려먹고 착취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고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남윤 씨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기반을 이쪽에 섬지방에 사실 그 혜택을 준 겁니다. 그때는 이 섬지방이라는 게 여러분 뭐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육지 수령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전근대사 조선 시대 그 이전에 뭐 고려 시대 이런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뭐 이런 쪽의 수령이 보길도를 뭐 보길도 이외에도 여러 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섬을 자기 휘하에다 둡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배로 타고 가기도 멀고 그러니까 그냥 별로 중앙에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지방 수령들로 봐서는 이거는 여기 수탈하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 잡아 올려라, 뭐 고기 말려 가지고 와라, 뭐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사실은 농토도 별로 없으니까 먹고 살 양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섬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 옛날에 전근대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그런데 그런데 이 윤선도가 와가지고 물론 자기들과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또 악기 풍악을 울리는 이런 춤추는 이런 기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놀고 하니까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속으로는 좀 배가 아프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신분적인 그런 철저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윤선도가 죽고 나가지고 완전히 버려진 거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 집이면 기와장도 뜯어가고 돌도 주워가고 나무도 빼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폐허가 되고 자리만 집터 이런 것들만 남아있던 것을 사실은 요새 새로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윤선도는 굉장히 식견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자기가 맨 처음에 제주도 가다가 그러니까 윤선도가 이 보길도하고 처음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귀향이 아닙니다. 윤선도는 귀향을 거기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러니까 그 윤선도가 그 가장 50살 전후했을 때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 북쪽에서 청나라,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그 만주족들이 중국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막 밀고 들어올 때인데 그 우리나라까지도 침략을 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잡혀가고 왕자들도 잡혀가고 막 이런 그 혼란한 전쟁 시기인데, 이 윤선도가 마침 고향에 내려와 있을 때 그 이미 난리가 나가지고 뭐 왕이 잡혀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선도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제주도 가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그 보길도에 그 머물게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기는 살겠다 그래서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들어온 곳이 황원포라는 그 황원포라는 포구였는데, 지금 이따가 이제 제가 황원포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청별 이름들을 다 자기가 지었어요. 지금도 전부 다 부르는 이름이 그 고산 때 이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맑을 청자에다가 이별한다는 별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헤어짐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청별, 우두 이건 뭐 소머리 뭐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런 걸 거고, 등문리 그 이를테면 그 집에 들어서는 집에 오르는 곳이다, 지점이다. 그래서 등문리, 부항리, 이게 부용의 그 뭐 노란 뭐 꽃 뭐 이런 거 해서 부용리, 아니 부황리, 부용리, 부용은 뭐 부용꽃 치고, 예송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절이라는 그 예자 쓰고 소나무들이 하도 아름다우니까 그 예절이라는 그래서 예송리, 지금도 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해변이 예송리 해변입니다. 월송리 이런 것도 참 근사한 이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예작도, 중리, 백도리, 이 백도리 아까 그 제가 우암 송시열 바위가 있는, 글씨 바위가 있는 거기가 백돌입니다. 통리, 정자가 있던 동네 정자리, 정동리, 선창리, 보홍리 뭐 이런 이름이 대개 요 밑에 이름들, 아마 통리라든가 정자리, 정동리, 선창리, 보홍리, 우두 이런 이름들은 아마 뒤에 사람들이 붙이지 않았겠느냐. 저거는 격이 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너무 뭐 흔한 이름이고, 뭐 선창리 뭐 배 대는 데니까 선창리라고 했겠지. 뭐 이렇게 아마 고산이 지었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을 지었을 텐데, 뭐 이름을 하여튼 이름을 근사하게 졌어요. 이 산 건물 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소개인데, 이 격자봉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남은사가 있는 그 곳이, 그리고 400m가 넘는 수리봉, 망월봉, 이게 이제 그 보길도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연정, 낙서제, 노구당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고산이 지어놓은 이름, 건물, 아니면은 뭐 고산이 그 즐겨 가든 무슨 뭐 그런 지점 뭐 이런 것들, 동천석실,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게 동천석실입니다. 승용대, 곡수당, 이런 이름은 근사해요. 지금도 가보면 곡수당이라는 게 물이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내리, 개울물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내려오는 데다가 정자를 져놓고 그게 곡수당이라고 그랬어요. 낭음계, 참 근사한 이름이잖아요. 이런 것도 서재, 연정, 조산, 하한대, 석전, 정서원 뭐 이런 그 이름에서부터 보길도가 격을 얻은 거죠. 격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다행히 이런 이름을 사람들도 썼고, 그다음에 기록도 지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 해남윤씨의 그 집안에 있는 그 노구당을 지금 보여드리는 그 노구당의 우리 사학과에서 제가 정년하던 그 해의 봄에 이 노구당을 갔었어요. 아마 김종인 선생님도 그때 아마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혹시 공고학번이나 뭐 10학번 뭐 그런 사람 중에서 사학과 온 사람 있어요? 같은 사람? 오이 갔었구나. 그래.
저기 이 노구당도 말이죠, 굉장합니다. 그 고산 윤선도가 수원에 나 지금 자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집이 있었어요. 벼슬할 때 그 집터를 왕이 주어가지고 그 집을 뜯어서 옮긴 데가 이 노구당입니다. 이따 이제 노구당 사진 나옵니다. 여기 이게 약도인데 노구당에 지금 수리 중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게 안채 사랑채고 여기 이제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런데 문간채, 소술대문, 행랑채 이런 것이고 이제 정원. 여기 뒤로 가면은 여기 이제 고산의 그 위패를 모시는 고산 사당, 제일 그 해남 윤씨의 제일 그 선조로 이야기되는 어초운 사당이 여기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주 여기가 아름답고 해남의 아주 그 명당 자리에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자, 여기 아마 이게 여기 그 아는 얼굴들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 수원에서 뜯어간 이게 노구당의 그 건물입니다. 그때 우리가 답사 갔을 때 있던 그 학생들입니다. 이게 저기 아까 얘기한 그 사당, 그 고산을 모시는 그 사당입니다. 이게 저기 단체 사진, 이 박구병 선생, 이원희 선생님도 여기 계시네. 저 사진 보려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는 얼굴도 많이 있네. 이 사진이 어떻게 있어서 제가 여기 은행나무가 아주 기가 막히죠. 하여튼 이 해남윤 씨가 번성하게 된 게 이 터가 아닌가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요새 고산 그 전시관 유물 전시관을 아주 뭐 근사하게 해줬어요. 그 설계한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았다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윤두서의 그 그림 중에서 수염 이렇게 길게 기른 그 자화상 생각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긴 제가 안 올렸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이 복일도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가 저희 그 집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여기하고 인연이 맺어졌는데 사실상 이게 제 어린 시절에 이 50년대에 제가 몇 살 때고 이 초등학교 때 사진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진지 이렇게 좀 해봤고요. 이게 이제 그 73년에 제가 결혼하던 해에 그 복일도 갔을 때 사진입니다. 요 사람들 둘이 최인호 그 소설 쓰는 최인호 부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 너무 싱싱하고 그런데 지금은 정년퇴임한 방송통신대가 있는 장부일 교수라고 그 양반의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건데 제가 그다음에 뭐 여기 여러 찍었는데 내가 그래서 잘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 우리 친구들만 이렇게 이제 네 부부가 같이 갔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이게 복일도하고 인연이 맺어진 다음에 얘기니까 사실은 이 전해 결혼식 하기 그 전해에 제가 저의 이력 가운데 중간에 사실은 제가 아주대학에 뭐 강의 나오고 이런 걸로 하면은 80년대 83년부터 이제 나와서 제가 정년한 거는 2010년에 했으니까 뭐 20몇 년 정도 30몇 년 20몇 년 되나요? 25년 뭐 27년 뭐 이렇게 2년은 됩니다만은 중간에 사실은 아주대학에 강의하기 전에 한 10년 70년대에 저의 그 이력은 사실은 공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학교도 다 이제 끝나고 그랬으니까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그 샘터라는 그 잡지 창간을 할 때 뭐 김승옥
뭐 강은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처음 제가 군에서 제대해 가지고 이 센터라는 그 잡지가 그때 창간이 됐는데 그 만들어 가지고 50만 그러니까 저기 광고가 없는 그 잡지였습니다. 그때 50만 부를 기록적으로 발행을 할 때 제가 편집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대학원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78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만에 저기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학교에 이제 그 전에 뭐 강의 이렇게 다니고 이제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주대학에 이제 전임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게 저의 과거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제 인생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줄타기, 이 외줄타기 인생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 외줄타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작년에인가 아마 미국 쪽에서 그 캐나다까지 그 20몇 분을 아마 이 외줄 타고선 미친 짓이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걸 해냈다고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주 멋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서 캐나다 쪽에 출입국 관리 요원들이 패스포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비닐 봉지에다 싼 패스포드 꺼내서 주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런 그 얘기가 있죠.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금 제가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외줄타기는 1850년대에 처음 뭐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사실 참 사람들 참 뭐라고 그럴까요? 미친 사람들 같죠. 근데 그 불란서 사람이래요. 근데 불란서 고개사라고 그러는데 1850년대 아마 처음 이걸 그 사람은 뭐 70살까지 살았는데 늘 이게 그 여러 차례. 근데 그때는 캐나다까지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의 일부만을 그러니까 뭐 한 7, 8분, 10분 뭐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나빴겠죠. 왜냐하면은 그 지지할 수 있는 뭐 그 줄이 늘어져 가지고 경사가 지니까 더 위험하고 뭐 그런 것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이런 그 모험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72년 여름에 이 휴가를 보길도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십니다만은 저희 선배인 그 분이 저희 그 서해 이모 되시는 분인데 유니세프의 아주 고위 그 유엔 기관의 아주 굉장히 고위 그 관직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으로서 아주 굉장한 분인데 지금 뭐 은퇴해서 물론 뉴욕에 사십니다만은 그때 그 자기 아이들을 저기 섬에 데리고 가는 자기가 저기 휴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보호 자격으로 이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돼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보라고 뭐 아마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니까 뭐 엔통 여자들만 있고 말이죠. 근데 그 집이 여자 넷에다가 맨 막내 아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아들이
여기 보이는 여기 고개 숙이는 요거 여기가 요 아들입니다. 요거 저 지금 뭐 한 50, 40 몇 살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땐 초등학교 2학년인가 뭐 3학년인가 그래가지고서 계속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바지가랑이 잡고 다니면서 뭐 매부 그러면서 이제 다니던 저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40년인데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던 거고 정들면 고향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2의 고향 무슨 뭐 어쩌면은 제가 아마 마지막까지 살게 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밤벌레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밤이 이렇게 가을 되면 후두둑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을 주워가지고 혹은 뭐 밤송이 이렇게 해서 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딱 깨물어서 먹는데 하다 보면 벌레가 탁 나오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밤벌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밤벌레는 이건 진짜 이게 뭐 천지개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툭 하늘이 열려가지고 말이지 그 속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 밤 먹고 이렇게 있던 밤벌레가 갑자기 이게 하늘이 열리고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어떤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처지 뭐 힘든 뭐 그런 것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에 되지 않겠느냐. 외줄타기라든가 밤벌레 얘기를 제가 한번 해주고 싶었던 거고 이게 복일도의 그 사람들 얘기가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만 해서 진짜 사투리가 내가 하면은 어색하대요. 그러니까 뭐 사투리를 어떻게 써보려고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 이름이 말이죠. 참 재미난 이름이 많더라고요. 이게 호적 이름은 아니겠죠. 넘예. 이 아주머니, 이 할머니는 요즘에도 이제 집에 와서 뭐 식사도 같이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넘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뭐 이제 무슨 예 뭐 이런 건 많잖아요. 무슨 예라고 부르는 여자 이름은 뚜껑예. 이건 뚜껑예는 분명히 내가 알아요. 소뚜껑을 잡고 엄마가 낳았다고 그래서 뚜껑이라고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이 만이라고 지금도 불러요. 고춘자, 전춘자, 신춘자 뭐 이런 사람이 거기 복일도에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매년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 춘자 모임이래요. 또 모임이 많아요. 가 보니까 동갑내기 모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가니까 동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뭐 10명 뭐 이렇게 돼가지고 늘 봄, 가을로 놀러 다니고 이번에도 뭐 또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동갑 모임이 많아요. 전복 양식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이. 막 집들이 그냥 막 뭐 2층 집 뭐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그랬어요. 되게 노인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들어오니까 활기가 조금 늘어나 활기가 조금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새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을 해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무꾼과 선녀의 얘기가 우리가 보통 옷 감춰놓고 무슨 아이 낳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사실 그런 예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잘해준다고 그러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시집 와가지고 너무 멀리 와서 친정 가기도 힘들고 울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젊은 그런 부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됐든 간에 사기 당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꼬임에 넘어갔든 어떻게 했든 간에 거기서 그냥 눌러 앉는 그런 젊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한 사람들, 화가,
화가 부부가 지금 와서 사는 또 정년퇴임한 분으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사진 보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의사 약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뭐 평생 거기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 또 평생 살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보길도 이게 제가 사는 마을에 앞에 있는 솔섬이라는 이게 섬에 있는 건데 옆에서 찍은 사진이 아주 너무 근사해서 올려봤고 이건 이제 사람들이 낚시나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그래서 이런 거 먹으러 오려면은 오세요. 낚시 잡힐 때 오면 여기 낙지는 지금 여기서 어시장에서 보는 낙지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이건 멸치 건조하는 겨울철에 멸치를 건조하는 그 모습입니다. 멸치를 잡아다가 금방 삶아서 쫙 깔아놓으면 저렇게 되고 그거 뭐 한나절 말려가지고서 바로 포대에 담아서 파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삶은 멸치 이거 삶기 전에입니다. 멸치 삶는 거는 아마 여기 잠깐 보이나요? 연통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아마 넣어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름철에 이 사람들 윷놀이 할 때 또 이렇게 큰 윷 가지고 안 놀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건 무슨 근데 나는 저렇게 쪼그리고 앉는 건 못 앉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잘 앉아요. 눈이 올 때 이게 뭘 고기를 잡아왔다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서 지금 전어 구워 먹는 겁니다. 이게 전어 바로 그 연안에서 잡아 올린 전어를 이걸 먹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맛이 아주 정말 이 사람은 토백이 화가인데 이 사람은 공부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림을 어떻게 소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화가가 와서 이 사람을 지금 70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전시회도 한번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가 아까 선녀 나무꾼과 선녀의 선녀인데 지금 여기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집에 가서 이거 아주 맛있게 여기 이 초가를 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사진을 몇 장 올려놨는데 아주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자기가 만든 도자기 이런 게 많아서 여기 관광 오고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소품이니까 조그만 거 사가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참 보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도자기를 직접 가마가 있어가지고 굽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멋쟁이 여기가 화가 부부입니다. 이게 윤해남이라고 이 사람은 해남 유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분인데 이 부부가 와서 삽니다. 그다음에 뭐 설명을 수녀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축제를 지난 정월 대보름날 축제를 하는데 이게 가운데가 이제 2장인데 우리 조카뻘이 되니까 저도 빼기 괜찮죠. 이 2장인데 그 가운데서 이날은 주역입니다. 뭐 이게 돈 여기 들고 흔드는 거예요. 누가 돈을 놨대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농악 복장을 하고 이렇게 이거는 보길도에 지금 물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 물을 막아가지고 여기서 보길도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노하도에다가 저 물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뭐 증축한다고 그러는 거를 반대하느라고 2002년인가 2003년에 반대 운동을 하고 보길도에 있는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강재현이라고 강재윤 지금은 통영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가 단식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명숙 환경부 장관 할 때인데 그리고 뭐 문재인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러면서 하여튼 저는 뭐 저대로 여기서 아마 여기 사인해 주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국 이거를 더 쌓는 거를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런 걸 쌓으려면은 뚝을 쌓으려면은 10m 높인다 그러면
여기 어디서 돌을 갖고 오겠어요? 흙을 어디서 파오겠어요? 결국은 보길도를 망가뜨리는 거고, 그다음에 물을 이걸 보길도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닌데,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화를 주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때 우리 토목과 교수님들한테 의논하니까 그 물이 이제 댐, 장성 있는 댐을 그 물이 다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높이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그 당시에 관료들하고 노하에서 부추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았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건 아마 금방 아시겠지만 장례식 아주 소박하죠. 아주 조그만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요새 태양광 그 시설 이거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돌담을 이렇게 잘 쌓은 겁니다. 잘 쌓여. 돌담이 너무 좋죠. 요거는 이 전복의 먹이가 미역이나 다시마인데, 이 미역 다시마를 지금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이걸 좀 꺼내다가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걸어놓은 거를 예송리에서 걸어놓은 걸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통리라는 데에서 전복 지난번에 피해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이거를 시작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긴 아까 설명한 윤해남 화가고, 요쪽에 얼굴이 보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고산 윤선도의 12대 손인가 11대 손인가 12대 손 되는 윤창하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윤창하, 그리고 여기 이 양반이 병원장, 여기가 약사. 그다음에 여기는 고려대학 정년퇴임한 김민환 교수라고 이 양반이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차도 한잔 하고 그러나고 이제 어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꿈을 꾸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루저가 아니다. 아시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 루저다. 이런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사실은 읽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깐 좀 읽어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데서 제가 본 글이라서 인용을 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연한 간절함이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와 다짐이 분명한 그 간절함, 먹고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란다면은 당신은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이 왜 일하는가 이런 책에서 쓴 얘기가 아주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절함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만 나옵니다. 너무도 힘들고 아파서 돌아보기조차 어려울 때 옵니다. 간절하면은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꿈을 버리고 자기가 사는 현실을,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실패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아직도 중세시대 신분사회, 족벌사회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 거듭된 실패로 도전과 노력의 의미마저 상실한 사람들, 그 흔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디 역사의 한복판에 당신의 이름을 남기는, 그래서 뒤에 오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보다는
남은 그 시간이 짧겠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나 자신에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 그런 거 어떨까요? 긍정의 힘. 여러분의 꿈이 바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보길도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언제 우리 집사람은 보길도 너무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언제든지 여러분이 찾아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